그러면 네 빨리 해야 되니까 2부 이거는 한 4, 50분만 해도 돼. 우리 1시간 넘게 했잖아, 그죠? 1시간 했어요. 딱 했습니다. 진짜. 그러면 1시간 하면 되겠다. 3번 할 얘기 다, 뭐, 더, 이준석 욕하는, 매화나무 심는 거 놀리고 싶어. 매화나무 저거.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니 우리가? 이거과는 맛이 갔는데 왜 이준석은 맛이 안 가는 거야? 아, 미주석은 다른 걸로 맛이 가고 있어서 속상하다. 이걸로 맛이 갔어요. 명태균으로. 지금 에타골에서는 엄청 이준석 지금 히트치고 아유. 최선을 다해서만. 피해 실드가 정말 시작됐어요. 피해 실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테크놀로지에 익숙하고 뭔가 새로운 시대의 엘리트 정치인이 아니라 매한나무 씨는 매한나무 명태균하고 씨에서. 친한 애였던 거야. 김건희랑 같이 담합하고 공천 김건희한테 받은 공천 그대로 하고 그랬던 애였던 거예요. 너무 지금까지 코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네네. 이거 네. 가지고 이거 나가자. 이거 가지고 해도 돼요. 완전 좋아. 괜찮다 이거. 이거 가요, 이거 가요. 너무 놀랍게도 매한나무를 치신다니까. 자, 갈까요? 화이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앞에 재밌어서. 오프닝 한번 다시 치고 갈게요. 다시. 네. 페미를 온 세상에 묻히자.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입니다. 다시 해야죠. 안녕하세요. 페미 묻다입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네. 페미를 온 세상에 묻히자.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네. 일부가 뜨거웠습니다. 네, 일부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기를 그대로 나 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한 2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야. 네, 저는 서대문 FM 장수정이고요. 갱년기 호전적인 갱년기 페미니스트의 네. 울화 조절이 안 돼서.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여성현실연구소의 권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젝트 38의 손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서 현실 진단을 좀 했었고요. 그 현실 진단과 각각의 울화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울화. 그동안 쌓인 역사적으로 쌓인 또 우리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하고 그리고 페미니즘적 현실 혹은 기술적인 어떤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진단을 계속 내려야 되고 뭔가 대안을 좀 얘기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사실 저도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지난 그 회차를 보면서 이거 지금은 두 분이 또 강조하셨는데 지금은 대안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현실을 좀 파악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저희 유튜브의 방향도 좀 일단 좀 그렇게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떠셨나요? 지난번에? 저는 빨리 예고편에 나왔던 뻑과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뻑가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좀 온라인 성폭력의 어떤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한국적 양상이랄까요? 그런 걸 조금 오늘 좀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딥페이크가 한국적 양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북반구에 몰려 있기는 하죠. 한국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일본, 영국, 중국 뭐 이런 순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53%가 한국, 20%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기는 하던데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 이제 해외들에 좀 다니면서 딥페이크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마닐라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한국의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기는 하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하면 한류가 너무 큰 이미지여서 이런 식의 성범죄가 일어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고 오기는 했습니다.
일단 디페이크 범죄가 한국적 특성이냐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한국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뭐 전 세계적인 범죄인데 왜 이렇게 한국이 많냐. 대체 디페이크 전체 엑스플레이티드라고 얘기되는 소위 말해서 포르노그래피화된 디페이크 영상의 53%가 한국이고 그 53%의 거의 94%가 엔터테인먼트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 가수와 배우를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자 가수들이 많죠. 뭐냐면 K-팝 여자 가수들이 보통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러는 거냐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는 문제였고 이것 자체의 보고가 이미 몇 년 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개탄할 문제다라고 하는 걸 1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수치가 나와줬으면 사실은 그때 이미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왜 한국은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여자 연예인들 특히 K-팝 컬처에 있는 그 가장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자 가수들이 대상이 되는가. 아까 손희정 선생님도 얘기하셨겠지만 아이돌을 따로 이제 바꾸는 아이돌 페이크 관련된 그런 곳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사이트가 있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서 보통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소장 가능한 그 아이돌 얼굴이 들어가 있는 포르노그래피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이었고 그걸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문화 안에 한국이 그런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 대부분의 제가 저번 주에 드렸지만 딥페이크와 관련된 영상의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그래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포르노그래피인데 거기에 한국인 특히 젊은 여자 한국인의 비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명한 K-팝 여성 가수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 얼굴에 무슨 몸을 합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레퍼런스가 쌓여 있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 여성 특히 어린 젊은 아시아 여성의 몸이 레퍼런스로 포르노그래피를 쌓여있기 때문에 이 합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냥 쌓여있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은 소위 말해서 묘육이 가능한 형태의 포르노그래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나와 있는 포르노그래피의 문법과 아시아인이 나오는 포르노그래피의 문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백인이 나와 있는 포르노그래피는 남성의 몸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포르노그래피들은 사실은 남성의 얼굴은 그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약간 용서해 주시자면 예를 들면 천하람 의원이 뭐 성인 페스티벌 관련해서 무슨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AV 산업의 배우들이 와서 이제 성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 허용해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하람 의원이 뭐 이런 걸 또 막으면 남성의 욕망을 악마화하는 것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바보같이 왜 남성의 욕망이라고 하지? 그냥 성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으로 또 나왔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얘기했건 의식적으로 얘기했건 정확하게 그것은 남성의 욕망이 맞죠. 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AV 배우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 배우들이었는데 남성 배우들도 없지 않았어요. 남성 배우들이 몇 명 왔거든요. 2-3명 정도 옵니다. 그게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 전해도 했던 것이기도 해서 근데 그 남성 배우들의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괜찮은지 모르겠는 얼굴과 몸이 성적 판타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얼굴과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든 누구든 어쨌든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 판단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려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와서 뭘 하냐면 줄을 같이 서요. 그러니까 팬들과 함께 줄을 서서 같이 사진을 찍고 성인 페스티벌 온 그 배우가 그 남자 배우들은 무대 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약간 배가 약간 나온 그러니까 중년의 보통의 그냥 아주 평범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 평범한 그 평범한 남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인 페스티벌에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게 핵심은 여자 배우들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포르노그래피의 특징은 그런 아주 평범한 남자에 의해서 젊고 아름답고 지금 가장 핫해 보이는 여성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조교되는가, 정말로 조련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거의 보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남성은 정말 성기만 보이거나 아니면 여성의 그냥 뒷모습만 보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포르노그래피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르노그래피가 훨씬 더 여성을 모욕 주거나 아니면 여성에게 대한 남성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저는 그런 포르노그래피 이미지가 훨씬 더 아시아권의 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에 K-팝 컬처의 대중문화의 유명한 여성들의 얼굴을 붙이는 것, 그런 것이 그 매칭이라고 하는 게 딥페이크 포르노에 왜 한국인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종류의 문화적인 기반과 레퍼런스가 어떻게 쌓여 있는가, 무엇을 딥러닝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그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조금이라도 페미니즘과 관련돼서 친연성을 보이는 특히 뭐 걸그룹들이나 특히 한국에서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 중에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성들이 훨씬 집중적인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능멸의 공격의 대상이 능력이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지고 있다. 이게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53%라고 하는 수치가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20%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니까 미국의 어나더 바디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이제 자기가 딥페이크 포르노에 말하자면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못 잡는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자기와 온 이제 다크웹이라는 걸 싹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의 이제 딥페이크 성형제물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소위 겹지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찾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 다큐를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서는 사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르지 않다는 걸 좀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이 다큐를 보고 정말로 놀랐었던 건 뭐냐면 다큐를 보기 전까지 내가 사실 딥페이크 동영상을 그러니까 성범죄물인 동영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90분짜리인데요.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어쨌든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얼굴도 딥페이크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자기 얼굴로 출연하지 않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무도 이게 딥페이크인지 식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다큐가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작품이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상영이 됐는데 2년 전인가 그거 상영하고 원은지 기자랑 토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원은지 기자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3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 이야기해왔고 경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징이 있지만 한국에서 53%라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제 53%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뻑가와 이주선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딥페이크가 MBC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이제 난리가 났죠. 다 너무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SNS를 중심으로 젊은 청년 여성들이 이거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이버 레카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여성 혐오를 상품으로 삼아 돈을 버는 애들이니까요. 또 이제 이러고 나서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고 법석을 떠는 그러니까 페미년들이 있다, 뭐 문재인 여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뻑가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큰 문제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그 시점이었는데 뻑가가 이제 좌표를 찍죠. 그
이거 디페이크 무섭다라고 얘기한 여성 유저들을 다 이렇게 캡처 같은 걸 떠가지고 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괴롭혀라 좌표를 찍습니다. 얘들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 또 뒤집어졌었는데요. 그때 뻑가가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겨레 같은 데서 22만 명이라고 숫자 뻥튀기 하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의 한국인 유저들은 0.33%이기 때문에 700여 명 정도일 거다라는 얘기를 그 방송에서 해요. 그 다음날 이준석이 가왕리에 가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22만 명 아니고 0.33%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700여 명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선우가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 먼저 근데 했는데. 사실은 그게 먹방을 받아 쓴 거죠. 그러니까 엠팍 같은 문제였네요. 데서 그러니까 남쪽 커뮤니티에서 0.33이라고 떠들었고 뻑가 받아 아는 거고 그게 어느 경로가 되었든 이준석이 산술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아한 표현으로 인용했지만 근거는 여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뻑가였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너무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을 괴롭히라고 좌표를 찍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디페이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튜브가 이제 뭘 하냐면 뻑가의 수익을 결산하는 것을 막게 되죠. 그랬을 때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회장에서 이준석은 정치 문법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뻑가는 사이버레커장에서 사이버레커의 문법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수익 제재 당하면 이준석은 왜 제재 안 당해 이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뻑가가 그 얘기해요. 아. 나는 수익 제재 받았는데 나 이준석이랑 똑같은 얘기한 건데 왜 이준석은 왜? 보다는 뭐 나는 왜에 가깝죠.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고민하게 되는. 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플랑을 만들어야 돼. 뻑가도 수익 규제, 이준석도 의원 박탈 뭐 이런 걸 걸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트리키한 표현을 써요. 과방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뭐 텔레그램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게 이제 제일 문제적인 파트긴 하죠. 그럴 텐데 우리가 텔레그램 규제할 수 있냐? 과도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기술 규제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사모사한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개혁신당이 끊임없이 이 디페이크 문제에 대한 이준석의 발언을 쉴드 치는 방식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규제하자 뭐 하자라고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국내 기업들만 규제 들어가지 텔레그램은 막지도 못한다. 바로 그 얘기가 기소 같은 자율규제 규제 얘기에서 계속 하는 얘기예요. 이준석과 천하람이 비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말과 고민을 담은 말을 똑같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나 자신이 없네. 아니 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죄송하지만 되게 오래된 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죄송해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요. 똑같지 않고 의도가 다르고 결과에 대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달라야 된다면 그 다름을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않고 이 국내 기업 규제만 올려서 경쟁력을 더 떨어뜨렸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유튜브랑 텔레그램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미디어 연구자로서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미디어는 죄가 없다였어요. 테크놀로지는 죄가 없다.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게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은 사실 한편으로는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미디어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유토피아적인 관점을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 트위터리안이었던 이유기도 하고 뭐 자스민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 역시 뉴미디어는
해방의 툴이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자스민 혁명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전이라든지 다시 독재의 복귀라든지 원리주의의 득세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귀결되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온갖 뭐 주작과 딥페이크와 극우의 부상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해방시키지 않는 미디어가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동의하게 됐었던 거고. 근데 그거는 반대로 더 뒤집으면 미디어가 우리를 망칠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까지 보고 중독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미디어 플랫폼들이 20초 이내에 쇼폼으로 달려가잖아요. 쇼폼 아니면 지금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쇼폼에서 이제 모든 걸 승부 보는 상황으로 가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미디어가 사람을 망칠 수 있겠다. 왜냐면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려버렸구나. 네. 그러면 미디어 규제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러다이트주의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과도한 테크놀로지를 기꺼이 줄이자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날씨가 이상해와 함께.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약간 기술의 발전을 뭔가 자연현상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막을 수 없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에 고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술 발전은 사람이 하는 거고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 역시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고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는데요. 네, 다음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반론은 아니고 저는 여전히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해방군은 될 수 있다.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저는 이 정도는 좀 얘기하고 그쵸.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페미니즘 운동이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도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저는 미디어랑 맞아요. 맺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SNS와 테크놀로지를 손에 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 지난 10년간 끌어왔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왔다고 또 생각하는데 비트도 사실은 거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많이 얘기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궁금하시네요. 지쳤어. 두 번을 겪은 후에 지쳤어. 화를 너무 많이 아니 뭐 당연히 사람들한테 어떤 언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로라고 하는 것의 다양성이 뭐 기술에 기반한 어떤 식의 새로운 플랫폼이건 혹은 어떤 종류의 그것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관계든 간에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있어 그것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다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상응할 만한 형태의 그 적대적 방어 기술이라고 하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채택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해되어야지 오히려 예를 들면 여성 혐오라든지 혹은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떤 말들이 사실은 제어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그렇죠. 왜 제어해야 되냐면 그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그들에 대한 공격과 그들에 대한 어떤 식의 사회적인 어떤 뭐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좌표가 찍혀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유저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목격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91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던 기술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전 진짜 인터넷 1세대거든요. 시스템 1세대. 그 세대에 많은 사실 초반의 사람들은 엄청 해방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공론장을 만들었고 공론장의 규칙도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그냥 공론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공론장의 규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론장의 규칙. 우리 토론을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어. 토론에서 어떤 주제에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어. 도배는 안 돼. 어떤 아주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각 토론마다. 그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삭제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따위로 지금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그것을 제대로 여성에 대한 혐오나 인종차별, 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식의 것들을 하지 않은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어떻게 바뀌었냐. 인터넷 중심의 환경이 아시다시피 여자들이 사라집니다. 여자들이 유저로서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젠더 스와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자기가 남자들이 자기를 여자라고 하지 여자들은 자기가 여자도 여자인 척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공격받으니까. 그게 2000년대 여성의 소멸이었어요. 이 인터넷 공간에서. 지금이 딱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등장했던 게 사진을 메갈의 내리고. 등장이었던 네. 거죠. 우리 사실 다 보고 있었거든 이라고 등장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페미니즘 대중화였죠. 사실 페미니즘 대중화 어떤 식의 전제에서 시작이 됐냐면 인터넷 디지털 문법에서 여자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2009년, 2011년도에 일베 만들어지고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가 진짜 극단화됐을 때 그걸 참지 못해서 끝까지 갔을 때 여자들이 그때서야 우리도 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해방이었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해방이지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몇 년간의 소멸에 대해서 그 소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인터넷에서 사실 있어야 되는 문법들과 규칙들과 우리가 함께 공유돼야 되는 그것이 계속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냐. 다시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돌아와서 몇 년 만에 한 8년 지나고 났더니 다시 지금 여자들이 소멸됐어. 맞아요. 그래서 다 사진 페미무다라는 내리고. 채널 하나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 채널도 우리가 등장했던 많은 채널들이 없어졌어. 아니면 그리고 막 어떤 이야기들의 문제의식들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역사를 보게 된다면 이게 해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해방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순간에 해방이 찾아왔는데 그 해방이 찾아왔던 순간은 해방으로 찾아왔던 게 아니라 저항으로 찾아왔잖아요. 그쵸. 그럼 저항으로 찾아왔는데 저항 다음에 해방이 왔냐고 안 왔잖아요. 그럼 저항 다음에 해방이 오려면 무슨 규칙이 우리한테 필요했었냐. 그리고 저는 규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국가와 어떤 군사독재에서 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살았기 군사독재에서 때문에. 산 지도 네. 오래됐어 사실은. 90년대에 왜 군사독재에서 안 살잖아요.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살아본 진짜 적이 오래된 없어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정말 살아본 지금 적이 세대들 얘기는 지금 세대들은 군사독재라고 얘기하는 후운동권들의 얘기가 정말 지긋할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려다가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컨대 독일 같은 데서 유튜브 규제하는 게 가능한 건 거긴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독재가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사람이 죽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그쵸. 많이 죽었고 뭐 4.3도 있었고 5.18도 있었고 여자들 계속 죽고 있고 3일에 한 명씩 여전히 맞아 죽는다는데 죽고 있는데 왜 독일에선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에선 사람이 죽었잖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가는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통계청 10월 13일인가 통계청 발표 나왔는데 응급실에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자살 사고로 치료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게 올해 나왔던 통계예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뉴스가 되냐고요. 그런 식의 질문들이 저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적절한 규제는 더 좋은 공론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해방에서 어떤 식의 공론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론장을 만들어요. 규칙 없는 공론장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정말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공론장처럼 생각하는 건 정말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갈 시점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권김쌤 이야기 하신 요 내용 안에서 우리는 페미무따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알림 설정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얘기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지난 10년간 정말 많은 채널들에 나름 출연했었던 것 같거든요. 싹 다 없어졌네. 그래요. 라디오도 그러니까 공중파도 꽤 많이 나갔는데 싹 다 없어지고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PD님이 만드시는 라디오지만 하나 남았거든요. 난 왜 그분이 계속 나를 출연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외로 언로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페미무타 구독하죠.
그리고 네.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건 이준석이 얼마나 나쁘냐 이게 얘기인데 다시 우리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그러니까 덧붙이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주제로 지금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왜 저는 9월 5일 집담회에서 사실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진단 타이밍이다. 두 진단 번째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키우는 일이다. 두 가지였거든요. 이준석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준석 하기 정치 얘기 좀 해요. 어쨌든 정치. 어쨌든 네. 이준석 씨가 딥페이크 야 되게 친절하게 불러준다 이준석 씨가. 딥페이크 사태에 있어서 그가 한 일은 사태의 축소가 핵심 목표였어요. 제가 칼럼 하나를 할애해서 이준석이 어떻게 사태를 축소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걸 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손리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뻑가의 말을 받았어서 700명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정말 약간 꼭 코테이션을 달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뻑가를 말을 받았었다. 이준석이 마치 컴퓨터 공학과라서 본인이 계산해서 700명 뽑아낸 게 아니라 뻑가의 말을 받았은 거예요. 700명. 그다음 700명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인하대 사건과 서울대 사건이 그 딥페이크 방에 들어왔던 사람들만 수천 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뭘 했냐. 예를 들면 교육부와 관련해서 교육 현장에서 교실에서 이 선생님이 아마 딥페이크 관련된 사태 있고 난 다음에 뭔가 걱정이 되셨는지 그 설문조사에 잘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설문조사 때 어떤 뭐 간단한 설문조사를 교실 뒤에 붙여놓고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뭐 심각성을 느끼느냐, 뭐 경험한 적이 있냐, 목격한 적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조악한 설문이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싹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심하잖아요, 딥페이크는. 그런데 지난 7, 8월 달에 미국에서 미국 공립학교 1,530만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된 조사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조사예요. 뭐냐면 누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가? 겪고 있는가? 누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느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조사예요.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가?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심각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학부모들은 얼마나 다르냐? 학부모가 제일 덜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교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의 이제 조사들이 아주 간단한 조사가 굉장히 대규모 조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냐? 저는 이준석 같은 사람 때문에 이걸 우리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예산 배정해서 지금 당장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간 게 아니라 이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기가 거기서 멈춘다고요. 그냥 한마디의 어떤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이 딥페이크와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식의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키를 주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그런 발언들을 축소의 발언들을 축소만 핵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심지어 겁을 주죠. 과잉 규제, 맞아요. 축소와 맞아요. 겁 주기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뭔가 산업의 문제가 마치 있는 한국의 큰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기업력이 떨어지는 거기도 하고. 근데 완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AI 윤리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있잖아요. 인간 복제 관련된 문제들. 그 복제 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윤리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AI 윤리 문제가 해결된 기업과 해결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해결된 기업이 표준화된 기술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기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도태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뻑가랑 이준석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게 된 오늘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산술적으로 이런 네. 말 하고 그다음에 무슨 라디오만 나오면 그렇게 사자성어 얘기 좋아하거든요. 사자성어로 우아하게 얘기하지만 하지만 매화나무로 새벽에요. 새벽에 홍매화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그 사자성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지. 명박사가 해준 얘기였어. 자기가 삽질 안 하고 전화를 시킨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럼 어떻게 이제 여성 정치인들을 만들 지원할 수 것인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우리가 당장 진단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해결책들을 서둘러 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그쵸. 딥페이크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소하거나 공포를 주는 방식으로 무화시키려고 할 때 제대로 된 목소리를 처음 이제 대중적으로 냈었던 게 박지원 장혜영인데 둘 다 원내에 없다. 원해죠. 원외다. 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박탈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은 안에 있는데. 내 말을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총선 지나면서 그런 생각 하긴 했어요. 누굴 미워하지 말아야 내가 미워하면 다 원하는 걸 이룬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미워하지 생각들을 말아야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오늘도 이제 방송으로 오면서 박지영, 장혜영 두 사람이 하는 유튜브들을 좀 들으면서 왔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정치와 법의 언어로 입법기관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니까 법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젊은 여성 정치인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했거든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준석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쪽 커뮤니티에 영향받고 있는 남자 의원들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다수의. 알고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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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그 문장 알면서 사건 아시죠? 국회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제 법안 통과를 소지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법률 규제와 관련된 범위를 확대하는 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알면서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게 김용민 의원입니다. 아유. 근데 김용민 의원이 거의 그 속기록에 한 바닥을 차지하면서 알면서를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면서를 안 넣었을 때 알면서를 안 안 넣었을 때, 넣었을 때. 생길 수 안 있는 넣었을 문제. 때 자기한테 갑자기 어떤 링크가 왔는데 그 링크 우연히 눌렀다. 잘못 눌렀다. 우연히 잘못 눌렀을 모르면서 때 눌렀다. 모르고 눌렀는데 그게 딥페이크였는데 딥페이크였다. 그런 경우에도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고의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표시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국힘 의원의 아마 이제 김승원 의원인가가 약간 한심해하면서 모든 법은 고의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면서를 거기 넣을 거면 모든 법에 알면서를 넣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선의 경찰들과 수사관들과 뭐 등등에게 고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한 번씩 환기하기 위해서도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의여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몰랐다고 맞아. 얘기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가해자들에게 혹은 가해자들이라고 홍매화를 심으면 보이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렇게 지금, 된 거죠. 근데 알면 어쨌든 뭔지 알지.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논의 자체를 거의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김용민 알면서로 논의를 국한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다른 의원들도 그래 알면서 넣거나 아니면 일단 이걸 통과부터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알면서 넣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법상 다르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김용민 의원에게 왜 중요했을까? 알면서 넣는 게 왜 네. 그렇게 중요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도 사실 의문이 있는데 이 알면서를 넣는 것은 이 알면서를 넣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양한 남쪽 커뮤니티에서 걱정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유통됐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그걸 아마 봤지 않았을까? 아니면 알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남쪽 커뮤니티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변호사 집단한테 들었을 수도 있지. 그렇겠죠. 어. 근데 어쨌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걸로 유명하신 김용민 의원은 상당한 수준으로 남쪽 커뮤니티의 여론을 신경을 쓰시는구나와 알면서라고 하는 그 딥페이크 관련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으로 정말 11차 회의인가 7차 회의인가는 거의 그걸로 점철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게 만드는 과중에 박지원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더 열심히 얘기했을 텐데 그 알면서란 문제가 이런 걸 자기가 성평등 정치의 구현자라고 하는 것을 딱 잡고 가는 사람이 국회 안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를 쭉 끌고 가고자 했을 때 그게 막아지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사실 알면서가 들어가면
현장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막 경찰들이 그 누구는 알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다 그걸 다 구별해야 되니까. 혼란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돼 다 몰랐다고 얘기할 그리고 텐데. 참고로 경찰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게 우연이거나 일회성이거나. 근데 우리한테 기소가 될 정도로 온 사건들은 수십 개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링크가 있는 거예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그런 식으로 아주 우연히 얘기되는 그런 식의 경우에는 거의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 법원에 가더라도 다 인정되잖아요. 그런 게 정말 모르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고 텔레그램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텔레그램 규제는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수사기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다양한 형태로 시작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건 어저께 원은지 활동가가 얘기해 준 것은 네, 하나의 강의에서, 어저께 강의 때 네. 원은지 활동가가 경찰이 어떻게 잡았냐 텔레그램 잡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거의 2년 넘게 서울대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가해자랑 라포까지 형성하면서 잡았잖아요. 네. 인하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건이지만 거기도 어떤 동아리 멤버가 이제 가해자였는데 보통 피해자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정하면서 알게 아까 되거든요. 똑같은 다큐멘터리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 명을 딱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폰을 털면서 그 사람이 줄줄이 공유했던 나오는구나. 방들에 같이 공유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반드시 네, 잡힌다니까.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피해자를 같이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잡힌다는 겁니다. 경찰은 포기하고. 경찰이 경찰이 거기서 같이 경찰이 협조를 하고 움직여주면 피해자는 안 된다. 피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누가 얘기했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어차피 안 된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무책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네. 이준석 어떻게 끌어내려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래도 근데 이 선거 무효라도 왜냐면 그가 바로 양두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 김건희 특검 가서 이준석 참고인으로 부릅시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 가서 이준석 참고인으로 굉- 가고 굉장히 언론은 특검을 지지하게 되네. 언론은 그 전에 어. 이준석을 스피커로 부를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가서 참고인으로 부르는 사람으로 취급해줘야 돼요. 근데 언론이 너무 좋아해요. 홍매가 이준석은.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좀 그 얘기 하려면 또 한참 있지만 이제 지쳤다. 언론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언론은 이준석 씨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것도 좀 나는 좀 질문이죠.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디페이크가 그렇게 큰 문제이고 이준석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 과방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준석에게 그 이후에 방송에서 디페이크 의견을 묻지 않아요. 디페이크 얘기를 언론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건 문제예요. 네. 왜냐면 지금 국감에서 디페이크 관련한 질의를 했던 사람 자체가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련해서 공부를 했을 거고 발언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그 다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 다음에 팔로업을 안 하니까 일이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진짜 문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만들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제작비 아직 소셜펀치에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그 페미묻다가 사실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현실 때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저희가 또 제작비 모금을 또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한 달 정도 할 예정이죠. 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11월 말 정도까지 또 진행을 하니까 보시면 또 지금이라도 가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동영상 뜨면 밑에 공지에 소셜펀치 링크 거실 거예요. 맞습니다. 눌러서 네. 제작비 주세요. 네. 저희가 또 원칙을 정한 게 있는데 그냥 계속한다. 그래요? 5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로 저희 끝나는 계속 건 유지. 계속 아. 유지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채널을 만들고 목표가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우리 장수 한번 장수님이- 찍히겠네. 장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나는 애매한 언니들 7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네. 제가 저의 40대를 페미묻다에 묻겠다 오. 이런 각오로. 그런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 방송 올린다라는 각오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페미묻다
정체성과 각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두 주에 걸쳐서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실? 아니 저는 그냥 두 분께 정말 100% 묻어가는 방송을 만들었다. 두 회 촬영 끝내고 그런 생각으로 네,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뿌듯함을 가지고. 네. 네, 그럼 두 분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정리하면서 얘기해 주시죠. 아까 손희정 선생님이 두 가지 그 토론회 때를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진단 하나는 여성 정치. 전 두 번째 여성 정치 얘기는 이게 지속된다면 한 번 더 저를 불러주실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2번 불러야 돼요. 한 번 그 정도. 아 그래요? 표현의 자유. 네. 그래가지고 자결경과 어그로를 확 끌어볼 수 있다. 네, 어쨌든 어쨌든 여성 정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응원도 좀 하고 뭐 플레이어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저는 너무 의미 있는 자리에 시작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역사의 한 자락에 숟가락을 얹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오랜만에 또 권기원이랑 얘기해서 즐거웠는데 너무 팬이 울어. 미안해. 지난 한 2, 3년 정도 같이 뭐 이것저것 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 문제가 그러니까 20년 넘게 활동해온 페미니스트들한테 답답하고 갈급한 문제인가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이게 방송이 계속 된다 그러면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요 디지털 공간에서 맞춤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 역사 한번 훑어드리는 것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왜냐면 굉장히 이제 옛날 일이 돼서 잊혀지기도 했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대는 또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좀 제 윗또래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불러주시면 그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네, 벌써 권길 우리- 선생님은 2번 앞으로 그리고 손희정 선생님은 한 번 일단은 한 번 이렇게 확정을 해놨다.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앞으로 또 모셔서 또 할 얘기들도 기대가 되고 오늘 그 공임 선생님 제 SNS를 봤더니 우라를 어딘가 띄고 계신 것 같아서 우라를 잠재우는 갱년기 페미니스트의 방법이라고 올리셨는데 좀 오늘 우라를 또 이렇게 표출하시기도 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우라를 좀 저장해 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또 시작할 그 딥페이크 관련한 이야기들 딥페이크 성범죄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포르노 대량 제작 사태일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좀 얘기를 쌓아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또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2회만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네, 2번 제가 다 해야 되나요? 네. 하세요 좀 해주세요. 네. 없어. 이외에 저희가 안 열려있어. 선생님 저희가 다음 또 그 예정되어 있는 다음 또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인가요? 아, 네. 다음에는 과학기술학의 그 임수연 선생님과 그 DOS에서 활동하셨던 백가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과학기술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그때 활동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활동가의 정치성, 그런 활동가의 전문성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소중하죠. 너무 네. 소중합니다. 네, 이렇게 또 사실은 전면에서 이런 그 사태에서 전면에서 싸우셨던 분들이 또 활동가들인데 그런 활동가들의 전문성은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과학기술 문제도 좀 이야기 다음 시간에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 또 펀딩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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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